1837년에 쓰여진 중국의 표류기 해남잡저. 명나라부터 시작된 해금령과 중국 중심의 세계관으로 인해 바다에 나아갈 기회를 잃은 시대에 쓰여진 몇 안 되는 민간 표회록입니다. 베트남과 중국의 양측 행정문서에도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그 신뢰성을 믿을 만한 기록인 해남잡저는 대만의 작은 섬 출신인 선비가 시험을 치르고 복건성에서 스승님을 만난 후 어머님을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팽호로 가던 중 태풍을 만나게 되며 베트남에 표류하게 되는 이 이야기는 118일간의 여정을 통하여 표류와 구조 과정을 시작으로 19세기의 베트남의 자연, 역사, 정치, 풍속과 더불어 베트남과 중국 사이의 표류민 송환 체제를 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자료입니다. 최정란이 지은 이 책은 상하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상권은 총 3편으로 나뉩니다. 표류와 구조 과정을 기록한 창명기현과 베트남에서의 여정을 시작으로 귀환까지를 담은 염황기정, 끝으로 베트남의 역사, 정치, 풍속 등을 간단히 기록한 월남기략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3편의 내용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로 일괄 제작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1835년 10월에 있었던 최정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1835년 늦가을에 동생과 나는 성씨를 보러 복건성으로 갔다. 나는 시험을 치른 후 마침 나의 스승님인 주계관찰사께서 홍천 영도 지역에 관장하고 계셔 하문으로 갔다. 1832년 지난날 나는 굶주림과 재난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시를 지어 재난구제관리에게 드렸었다. 이때 횡호에 재난구제관리로 임명되신 분이 스승님이셨는데 나는 이를 계기로 그에게 학문을 배우길 청하여 나의 스승님이 되어주셨다. 내 고향인 팽호는 대만에 속한 큰 바다의 한 섬으로 토지가 척박하고 소금기가 있어 벼농사가 어려운 곳이다. 그런 이유로 감자나 토란 같은 작곡만이 날 뿐이었다. 이곳의 백성은 생선을 잡고 어업으로 생계를 영위하였고 학교가 없어 교육 수준이 좋지 못했다. 그래서 4명의 생원을 정원으로 하여 부 학교 밑에 두어 교육을 받게 하였다. 섬 내에는 읽을 책이 없어 바다를 건너 군으로 건너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리고 고등시험에 응시하여 늠선생이 될 수 있었다. 늠선생은 재생 중에서 경위를 가장 우수하게 해독하는 생원을 선발하여 정부에서 식비를 주는 제도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나는 스승님을 뵙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술잔을 들고 여러 날 즐겁게 보내었다. 나의 노모께서 팽호에 계시기에 장차 돌아가 문안을 드리려 배편을 알아보았다. 열흘이 채 되지 않아 대만에 도착하겠거니 생각하였다. 동생인 정량과 시종을 데리고 바닷가를 향해 질주했다. 뱃사람들이 갈 길을 재촉하여 이미 닷을 올리고 돛을 높이 올려 막 떠나려 하였다. 급히 작은 배를 불러 힘껏 노를 저어 범선을 쫓아가 어렵게 탈 수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때쯤 동남쪽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내 푸른 아지랑이처럼 변하다 신압으로 잦아들었다. 밤이 되자 하늘 가득히 별빛이 명멸하였다. 바람의 징조가 심상치 않아 뱃사람들에게 큰 바다로 천천히 나아가자 요청했으나 선주가 고집을 부리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멀미로 인한 것인지 머리가 핑핑 도는 지경에 이르러 배 안으로 몸을 던져 이불을 뒤집어 쓰고 겁이 나서 숨을 죽이고 누워 있었다. 대략 밤 12시쯤이 되자 윙윙 바람 소리가 들려오고 배바닥에 철썩철썩 급하게 물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배가 격하게 요동치기 시작하니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향 한 대가 탈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검은색을 띤 넓은 바다에 해류가 동쪽으로 급하게 흐르니 이것을 흡구라고 불렀다. 이곳을 지나가기만 하면 동이 틀 때쯤이면 해안을 볼 수 있을 것이니 조금만 버텨보자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배가 급히 갈수록 파도가 더 높아지고 태풍이 온 것 같았다. 처음엔 검은 구름 몇 점이 보였을 뿐이나 금방 동남 방향으로 퍼지기 시작하더니 마치 말이 달리는 듯 순식간에 미친 속도로 빨리 퍼져나갔다. 바닷물이 높아지고 배는 출렁이며 이내 뒤집어지려 하였다. 내 몸은 좌우로 배 위를 굴러다니며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심장이 터질 듯 빨리 뛰어 진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뱃사람 중 한 명이 말하길 동쪽 해안에 정박해야 하니 빨리 키를 돌려 돌아가자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키가 하금에 붙어버려 10명이 달라붙어도 밑에서 꿈쩍하지를 않았다.
우리는 배의 전복을 막으려 돛을 내리고 실었던 화물을 버려 배를 가볍게 만들어 밤을 이겨냈다. 한 차례 소동이 지나가고 날이 밝았다. 하지만 이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오직 큰 바다와 흰 파도만이 출렁거렸다. 지남침을 보면 동남쪽인 듯 하나 확실히 알기는 어려웠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간직한 채 바다 위에서 나흘을 보내었다. 뱃사람들이 논의하길 이렇게 가다 요행으로 섬나 여송에 도착하면 살아 돌아올 길이 있으나 만약 나모기에 들어가 끝까지 떨어진다면 살아 돌아갈 도리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바람이 약간 진정되는 틈을 타 우리는 불을 피워 밥을 짓고 배불리 먹어뒀다. 잠시 후 마조 깃발이 펄럭이더니 바람이 동북으로 바뀌어 불어오니 물결이 세차게 몰아쳐 포말이 온 하늘을 뒤덮고 장대비가 퍼부으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어 오한이 나 서로를 그저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와 뱃모기가 절벽에서 굴러떨어진 큰 바위에 맞은 것처럼 요동쳤다. 배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순식간에 또 올랐고 선창의 덮개가 떨어져 나가 나무판들이 떠다녔다. 파도 비스듬히 나를 세워 솟구쳐 오르더니 배의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나는 이제 물에 빠져 엎어져 죽겠구나 여겼다. 그때 동생이 손에 줄을 하나 들고 와서 울면서 허리춤에 묶으라고 했다. 나는 그 줄을 겨드랑이에 낀 채 배 밖으로 나와 엎드려 하늘에 목숨을 빌었다. 뱃사람들 모두 구슬프게 울며 애통해하였다. 나는 정신을 부여잡고 선주를 돌아보며 말하길 울어도 소용없으니 신속히 돛대를 자르시오 라고 외치니 곧 돛대를 잘라 바닷속으로 떠내려 보냈다. 물통에 물이 곧 떨어질락 말락 하였기에 물통을 잠그고 마시지 말라고 하고 아침 저녁으로 바닷물을 길러 토란을 쪄먹었다. 마음이 초조하여 물 생각이 나도 마실 수 없고 하루에 토란줄기 반만 씹어도 허기와 갈증을 느끼지 못했다. 너닷새가 지났다. 흰새가 날아다니고 바닷물이 옅은 검은색으로 변하더니 서서히 푸른색을 띠었다. 육지가 멀지 않으리라 짐작했다. 해가 지려고 할 즈음 멀리 구름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이는데 물과 맞닿은 곳에 움직이지 않아 산이려니 생각했다. 다음 날 안개가 물러가니 첩첩 봉우리가 바로 눈앞에 펼쳐졌다. 배에서 1, 2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섬 3개가 우뚝 서 있었다. 섬에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고 옆에 거석이 높이 솟아 험준해 보였다. 배들이 조류를 따라 굽이굽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자세히 보니 모두 외국의 배들로 쉼없이 왔다 갔다 하는 배틀북 같았다. 큰 산 입구를 살피니 돛대가 빼곡하게 있었다. 그것이 곧 항구임을 알아차리고 모두가 미친 듯 좋아하며 나란히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했다. 오후가 되어 작은 비가 몇 차례 오더니 먹구름이 운집하고 비바람이 몰아쳤다. 축축한 안개가 위아래로 피어올라 시야를 가려 눈앞에 그 무엇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였다. 파도가 소용돌이 치며 하늘 높게 치솟아 앞뒤로 배를 내려치는데 우르렁거리는 우레처럼 날이 저물 때까지 계속되었다. 저녁 8시경이 되어 걱정하는 마음이 커져 각자 생각에 잠기었다. 나도 여기서 죽는가 라고 자문하며 이내 동생의 손을 부여잡고 상황이 바뀌길 기도하며 기다렸다. 다행히 조금 지나 비바람과 파도가 잦아들었다. 배 밖으로 몸을 내어 하늘을 보니 달이 동쪽에서 또 올라 암흑 속에서 홀로 빛나고 있었다. 정신을 가다듬고 자세히 살펴보니 남북이 산에 에워싸여 배를 정박할 수 있었다. 연종을 던져 수심을 재어보니 배를 정박하기 나쁘지 않은 깊이였고 바닥이 모두 모래라 그곳에 닷을 내려 정박하였다. 손가락을 꼽아 계산해보니 대략 10월 11일 밤이었다. 다음 날 새벽이 되어 고깃배 한 척이 다가와 묻는데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고 손가락으로 안남이라는 2글자를 썼다. 조금 지나자 다시 작은 배 한 척이 왔는데 그중 한 명이 중국어를 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을 당인이라 소개했다. 당인은 안남국 사람들이 중국인을 부를 때 그리 불렀다. 그가 우리 배에 올라 말하길 손님들은 중국에서 오셨나요? 뱃길을 모르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며 놀라했다. 우리는 다 같이 여기 온 연유를 말하였더니 그는 무척 놀라 말문이 막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신의 가호가 아니면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맨 처음 도달한 작은 섬이 다름 아닌 전필라 섬인데 섬의 동서로 뭇 해류가 격한 곳입니다. 그중 한 항구가 매우 좁아 배가 조류를 타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고 돌에 닿기라도 하면 바로 침몰합니다. 서쪽으로 돌아와 남으로 가면 안쪽 항구로 들어올 수 있지만 배의 돛이 이미 떨어져 나갔다면 물길을 거슬러 올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동서로 이곳에 들어오는 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해저에 모두 암초와 암선이 있습니다. 바다 모래가 수십 리 길게 있어 항구로 들어오는 길을 우회해야 하며 경험이 많은 늙은 어부도 자칫하면 암초를 건드려 가루가 됩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더 놀랐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나는 팽호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수십 번 바다를 왕복했는데 매번 무사히 안온하게 순항하여 두려움이 없었다. 간혹 바람과 파도가 있어도 이 또한 흔한 일이라 여겼고 이번 항해처럼 힘든 적이 없어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구사일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옛사람들이 충실한 믿음으로 파도를 넘고 평지를 다니는 것처럼 수월하게 환난을 극복했음을 알고 있다. 혹 파도에 놀라도 마음을 진정시키고 화가 나도 웃으며 침착하게 이야기하고 얼굴색이 변치 않는다고 들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들 모두 성현호걸이라 마음이 정직하여 하늘을 감동시키고 목숨 잃는 것을 개의치 않았기에 세상에 쓰임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런데 나는 구구한 목숨을 연명하길 원하는 일개 서생으로 뛰어나지도 않고 충성스럽기는 하나 우둔할지언정 우둔하여 그것을 긍지로 여기고 살아왔으니 이런 위험 앞에 어찌 두려워하지 않았겠는가. 마음은 두근거렸고 노모를 찾아뵈려다 일이 되었으니 불효를 저지른 것과 같은데 어찌 감히 목숨을 온전히 보존하려 했겠는가. 그저 하늘의 명령에 따르고 기다렸을 뿐이다. 그런데 오히려 죽지 않고 지금까지 왔으니 이는 하늘이 나를 크게 도와 먼저 시련과 어려움을 들게 하고 걱정과 근심을 겪게 한 뒤 이름을 스스로 떨치게 하려 한 것이라면 그 또한 다행이라 생각했다. 우리는 대화를 끝마친 뒤 햇볕을 등진 채 앉아 분주히 젖은 옷을 말리며 다 함께 아침 식사를 매우 배불리 먹었다.